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또 신나게 아침 인사 출발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모낭춘님, 마리텔님, 정예진님, 김상민님, 송종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제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주요한 이슈가 몇 개 좀 있었습니다.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좀 연관되어 있는 국내 증시와 섹터 같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YK님, 깁스님, 이경예님, 경제시장님, 윤남아님, 오경민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남재훈님, 네, 혜르님, 반갑습니다. 장뽀로리님, 경제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국장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일단 준비한 내용들 그러니까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보통 이제 국내 증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경제시장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은 그럼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네, 교님, 말금이님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보고 있는 테마라든지 이런 급등주를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인님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빨리빨리 금요일.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제가 금요일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금요일은 한 주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 주를 좀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보시고, 또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가족분들하고 금요일은 매매를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 단타 종목 정도만 공략을 하고 있지 포트 내에서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전략은 가져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항상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지난 수요일이죠. 엊그제 수요일날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전에 단타 종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후장에 스윙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때 같이 공략하신 분 있으시면 이제 수익 챙겨가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무료 방송에서 오전에 단타 종목은 성공을 했고, 오후에 스윙 관점의 종목을 좀 두 개 드렸었는데 AS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AS라기보다는 그래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출근길 주식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활용해 주세요. 자, 일단 어제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S&P 500 지도 맵을 보시게 되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안 좋았습니다. 오라클도 안 좋았어요. 근데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5종목은 그래도 강보합권 내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진 건 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뭐 기술주 중심에서 크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요소들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은 굉장히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그죠? 헬스케어 좀 안 좋았는데 어제는 그래도 보합권 내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속을 있었는데 일라일릴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일라일릴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 금융주들 JP모건이라든지 이런 파이낸셜 관련된 섹터들도 조금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어제 뉴욕 증시는 이제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어떤 확실한 트리거라든지 한방이라든지 특별한 재료 같은 건 없었어요. 특별한 요인도 보이지 않은 하루였고요. 그만큼 미증시는 어떻게 보면 하루는 어제는 좀 심심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혼조세 마감이라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쵸? 어제 보게 되면 아까 제약사 일리아일릴리 급락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연준에 이사로 지명되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의 연준 이사가 유력하게 부상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정해졌었고요. 근데 어차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연준 이사가 누가 지명이 되고 연준 의장 후보가 누가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위치 스탠스가 낮아지고 뭐 그림자 의장이라든지 차기 의장 지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이제 일라이릴이라든지 몇몇 개별 종목들의 급락이 나와주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저가 매수에 어떤 그 투심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발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왔어요. 그쵸? 그리고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러시아,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혔다. 장소도 곧 발표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 이거죠. 지표, 경제 지표,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계절 조정 기준에 22만 6천 명. 근데 직전주,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7천 건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시장 예상치도 22만 1천 명이었고 예상치도 상회를 하고 그쵸? 직전주 대비 7천 건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약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연준의 스탠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지표인데 고용 지표가 견조하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거 제가 이따 준비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실물 경제가 진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아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인 건지 이 타이밍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7시, 7시 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길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만약에 기회가 돼가지고 그쵸? 뭐 7시에도 만나고 뭐 8시 반 가끔씩 8시 반에 인사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증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오늘 4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금리 인하, 뭐 품목별 관세, 그리고 대표적인 삼성전자, 그리고 미러 정상회담. 근데 미러 정상회담은 내용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국장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종목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윤나마님, 산승아님, 박윤선님, 라인님, 네, 당연하죠.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시작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 첫 번째입니다. 고용지표가 만들어준 금리 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말씀드리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 준비했던 내용이 맞네요. 그쵸?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 제조업, 서비스 지표, 그쵸? 이 세 가지가 잇따라 발표가 됐는데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 출근교실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힘들 것 같고 하더라도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존의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워낙에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7월 달을 좀 빠르게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라든지 그 실망에 대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9월 금리 인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9월 달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쵸? 영국 영란은행 BOE인데 그죠? 제가 죄송해요. BOJ는 일본이죠.
자, 영란은행 기준금리도 지금 4.25%에서 4.4포인트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를 어디서 보죠? 보통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패드워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이 지금 94.9%예요. 대략 95%. 이거는 뭐 거의 뭐 100%라고 봐도 그쵸? 무관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만 보더라도 이제 46.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냐면 7월달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강했으니까. 지금 7월달에 대비했을 때, 지난달 대비했을 때, 직전주 대비했을 때 2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94.9%면 나머지는 뭘까? 금리 인상일까, 금리 동결일까거든요. 금리 동결 확률이 5.1%예요. 인상은 이미 물 건너갔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결국에 동결이냐 이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버해가지고요. 시장에서는 12월까지 금리가 75bp 낮아질 확률도 확률이 50%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점도표상 연내 2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시장은 3번도 할 수 있다. 혹은 3번이 아니고 25가 아니고 50. 그죠? 지금 2번 남았죠. 9, 11, 12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제조업 지수, 뭐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워낙에 약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이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슬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 적자가 축소됐으니까 좋은 거지만 어찌됐건 글로벌 매크로 환경 자체에서 이 경기 위축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잘 산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 영향은 또 미국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고용 지표하고 좀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실제 실물 경제 경기 침체가 시작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될 것을 고려해서 선제적 반응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도 이거 볼 거거든요. 지금 7월 고용부에서 나온 이런 대규모 수정, 아까 말씀드렸죠. 5월, 6월 비농업 고용지표 수정치 발표. 이게 굉장히 경제가 변곡점일 때 전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연준 이사들이 7월 고용 데이터에 우려할 만한 신호가 나왔다,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 의약품 품목별 관세. 시간 오늘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반도체 의약품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 자, 어제 이야기였어요. 어제 제가 그 출근길 주식 시작하기 전에 딱 7시 전에 나온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 뭐였습니까? 결국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스탠스가 부각이 되면 어제 우리 그 증시는 좋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맞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인과관계를 보고 포인트가 되는 점을 제대로 짚게 되면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품목관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100% 그리고 의약품은 최대 250%까지 부과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00% 관세가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 50%였죠. 자동차가 25% 이야기를 했었는데 100%면은 뭐 25%보다 4배 가까이 월등히 높은 거고 50%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거거든요. 2배가 높은 거죠. 2배 가까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뭐였습니까? 어제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건 뭐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뭐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관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러트니 상무 같은 경우도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하고 그리고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 그 임기 동안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뭐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짓는다고 해놓고 짓지 않는다. 실제로 짓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계산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까?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반도체하고 의약품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당시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도록 요구했고 그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죠.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을 했습니다. 그쵸? 유럽연합이 반도체에 대해서 15% 품목 관세만 부과하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유럽연합이 15% 부과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5%를 받을 것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관세 협상 내에서의 그 트럼프가 이 합의를 지킨다라는 전제입니다.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한미 정상 앞두고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최혜국 대우를 받고 유럽연합이 15%면 우리나라도 15%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쨌든 이거 말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대 250% 관세 부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적은 관세, 아주 작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다음부터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150% 그리고 그 다음 250%까지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약품 관세율도 상당히 높죠. 근데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서 15% 관세율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의약품 품목 관세에 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이 어떤 그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언론이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살짝 쎄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라고 보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초고율 관세 부과를 하고 엄포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이렇게 고효율 관세를 부과하고 엄포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요, 트럼프는요, 리쇼어링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 생산 시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렇게 SK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증설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근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스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외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미국 내 생산을 좀 이전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이 현지 생산 시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아마 우리나라 분들께서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이야기고 2차전지 코스닥,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는 의약품 관련된 이야기니까 좀 전에 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는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바로 체질 개선 중인 삼성전자입니다. 다단. 그죠? 그동안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런 이야기 밸류 관점에서 어떤 게 좀 더 매매가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외하고 나면 특별하게 이점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쵸? HBM 하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선점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쵸? 네, 제우스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는 뭔가 삼성전자의 체질이 바뀌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밀렸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워낙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이게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에 가까운 어떤 역대급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를 따냈죠. 그쵸? 그 테슬라가 이 AI6 칩 같은 경우가 차세대 자율주행, 뭐 로봇 등에 탑재하기 위해 설계한 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위탁 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냐면 위탁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게 수율 부분이었는데 이 파운드리의 초미세 공정 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던 이 수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수준이 올라왔구나.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겠고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까지가 그때 테슬라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쵸? 어쨌든 수율이 일정 수준 올라왔다라는 건 긍정적인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수준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삼성전자가요. 마진을 조금 놓치면 되거든요. 비싸게 남겨먹는 게 아니고 작게 많이 남겨먹으면 되죠. 전략 자체를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다익선 개념으로. 그런 거고. 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하고 계약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만 뭐 비밀 유지 각도 안 했지만 우리 머스크 CEO 형제께서 아주 과감하게 밝히면서 아,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발표를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또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애플. 지금 애플과도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죠. 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늘이 지금 2025년이니까 2027년부터예요. 자체 설계한 이 고성능 이미지 센서를 애플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테슬라와 23조 규모 계약 체결한 데 이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런 애플에도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반도체거든요. 그동안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센서는 제품은 일본 소니가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애플의 신제품 이 개발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좀 고려해 보면 한 22년 후면 이제 27년이니까 27년에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아이폰에 적용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가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23조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소니 같은 경우가 애플 물량 독점하면서 지난해에만 1조 7,990억엔 그러니까는 한 17조 정도 매출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하고 애플 아이폰 16 프로 두 제품이 플래그십이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인데 갤럭시가 카메라 성능이 월등합니다. 4배 정도 앞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밀이 그 4배 정도 앞서고 있는 비밀은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결국 이미지 센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조차도 삼성의 이 이미지 센서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염려이 좀 되지 않았을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지만 다른 나라에 갔을 땐 뭐예요? 영업맨이에요, 영업맨.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를 영업하고 세일즈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 되거든요. 영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지금 외국에 나갔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팔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만남, 그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애플 이외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구름님, 네, 라임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향으로 움직였던 지금 삼성전자 막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거라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저녁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그 테슬라발 삼성전자 훈풍이 나왔을 때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이거 추천은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많잖아요. 뭐 두산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코미코,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언급됐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크렘린궁, 푸틴, 트럼프예요. 트럼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요. 트럼프 회담 예정. 근데 이건 별 크게 뭐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언급드렸을 때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젤렌스키는 쏙 뺐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쏙 빼고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 며칠 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크렘린궁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미국 측이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미국 측이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최고위급 왕자회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미국 동료들과 함께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시기는 보통 이제 다음 주로 지정을 하긴 했습니다. 다음 주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준비에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이거는 좀 유두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상회담 장소도 합의가 됐대요. 곧 발표가 할 거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어제 제가 어제 이 3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똘 엄프.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SY 스틸텍, 그쵸? 뭐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TYM 그러니까 뭐 이 종목들을 막 여러분들 이거 막 매수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관심은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래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3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어차피 양자 회담 나왔고 조만간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 트럼프하고 푸틴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쎄쎄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종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건 재건, 물론 테마주이고 테마성이 강한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저는 항상 재건주 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SG 워너비가 아니고 SG예요. SG가 아스콘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청과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종목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혹은 과거에 사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될 거예요.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뭐 파생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개성공단에서 진짜 뭔가를 했고 금강산 뭔가를 했고 이런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대장주가 될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뭐 대표적으로 말고 뭐 있습니까? 전진건설 로봇도 있을 거고, 뭐 도화엔지니어링, 뭐 TYM, 대모, 뭐 대동기업 이런 기업들도 많을 건데, 보통은 이제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모듈러 업체, 그리고 뭐 대기업들 중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 주 시작할 때 제가 포인트 뭐라고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실적 시즌 계속 되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 보셔라. 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자, 실적은 어차피 맨날 나오는 거니까 빼고, MSCI 빼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25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25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그럼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경협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정책 방향성, 이건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말자.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떠한 스탠스를 펼칠 건지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네이버 비롯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강해요. 그쵸? 어제 카카오 그룹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세제 개편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결국 현재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책주들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어쨌든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웃으며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태진 찐주식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들.